네, 지난 미국 시장 빠르게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도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반도체 섹터가 좀 좋지 않았고 헬스케어 섹터가 좀 좋지 않았다.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돼서 일부 악재가 나오게 되면 사실 이 섹터별로 크게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 최근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겁을 먹을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면 조금씩 저평가돼 있는 이 기업들을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흐름, 우리는 조금은 오히려 이 흔들림이 있는 이 장세를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약간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다가가는 그러한 시야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 여전하고요. 저 핵심 주도주가 실적 발표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또 팔란티어 기업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다. 자, 이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 싸움 중이다라고 제가 제목은 적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해야 될 부분을 제가 5가지 적었는데 일단 관세율 여전히 적용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EPS 하락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9월 금리 동결 여전히 높은 차입 비용.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EPS 회복에 제동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전히 상위 10개 기업의 쏠림 현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나머지 기업들의 일부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급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중 자체가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닷컴 버블보다 높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헬스케어 섹터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일부 관련된 자동차 기업들이 흔들리고 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 압박 그리고 공급 과잉도 여전히 미국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IPO 시장의 변화를 좀 볼 텐데 IPO 건수가 13분기 만에 최대치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IPO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달 금액 같은 경우는 14분기 만에 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PO 시장 자체가 앞으로 조금은 뜨거워지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은 지난밤에도 또 나타났습니다. 자, IPO 시장의 회복 신호탄인가 피그마라는 기업이요. 250%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을 또 저희가 놓치고 갈 수가 없어서 이 피그마 상장이 대박이 났는데 도대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저희가 한번 낱낱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메타에 대한 실적 분석도 한번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그마 상장이 대박이 나오면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꼭 이어가고 싶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CMS증권의 박상준 이사와 함께 피그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또 날이 날인 만큼 네. 예, 피그마가 지금 250%도 상장을 했는데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업입니까, 지금? 사실 이번에 이제 그 하반기에 가장 또 이제 그 주목받는 IPO 중에 하나였었고, 예. 이제 그 디자인 그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이게 이제 협업형으로 좀 유명하고요. 예. 이제 UI랑 UX 이쪽에서 디자인하는데 좀 유명한데, UI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웹사이트나 이런 거 사용할 때 버튼이나 아이콘 이런 디자인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시각적 디자인이죠. 예. 그럼 UX는 이제 경험적 디자인이라고 해서 사용할 때 이제 느끼는 편리함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디자인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예. 요게 이제 UI나 UX가 점점 더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앱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 UI가 여기는 별로여서 사용 안 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용을 안 하진 않잖아요. 안 하진 않. 근데 사용을 할 때 비교를 그게 많이 더 하잖아요, 좋으면 또. 예. 더 좋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충성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어디에서 많이 느끼냐면 이제 그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에서 많이 느끼는데 여기에 UI랑 UX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이제 그 연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썸네일이나 이런 것도 알고리즘에 맞춰서 그 사람에 맞게 바꿔주잖아요. 썸네일 타이틀이나 이런 것도 이게 넷플릭스는 그런 것들이 좀 되어 있어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UI나 이런 거 사용을 할 때 상당히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가서 사용할 때 넷플릭스다가 쓰면 되게 불편해요. 앱도 마찬가지고 이제 TV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차이. 디즈니 플러스 잠깐 말씀해 주셔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도 들어가도 그냥 똑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영화가 배열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 그런 AI로 좀 알고리즘을 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는 그게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얘기가 셀 수도 있는데 넷플릭스는 음. 새로 나온 컨텐츠가 새로 나온 걸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열이 있잖아요. 예. 새로 나온 컨텐츠가 새로 나온 걸로 계속 깔려요. 어. 그러고 나서 밑에 있는 컨텐츠들은 내가 뭘 봤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도는 거고. 아.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알고리즘이 도는 거는 합니다. 예. 근데 UI 방면에서 예. 이제 그 새로 나온 컨텐츠가 넷플릭스처럼 밀려서 계속 깔려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 나온 컨텐츠 뒤에 히트작이 있어도 새로 나온 것들 계속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뒤로 밀려도. 밀리더라도.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 야심작들을 한 번씩 내놓을 때마다 그게 맨 앞에 고정이 돼 버려요. 아.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언뜻 보면은 얘는 왜 이렇게 새로 나오는 컨텐츠가 없지라고 없다.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런 제가 것들이 좀 그래서 있습니다. 여쭤봤어. 아, 네, 그런 게 있구나.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 지금 말씀하시는 피그마라는 이 기업의 뭐 UI나 UX 이러한 네. 것들과 다 그런 영향을 디자인을 줄 수 하면 있는 되고요. 예. 가장 큰 특징은 예. 협업형으로 한다라는 거고. 협업형으로. 네, 여기가 이제 그 창업자가 딜런 필드랑 에버맨 월리스라고 하는 두 창업자인데 예. 둘 다 33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역시나 대학교를 중퇴하고 2013년도에 창립을 했고요. 이 상장하기까지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상장할 때 25에서 25에서 28달러로 그 레인지 예. 이제 그 가격 레인지를 정했었어요. 예. 근데 요거를 한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32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어제 상장가는 33달러로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난 거죠. 예. 그래서 총 199억 달러, 한 200억 달러 정도를 조달을 했는데 예. 요게 그 사실 우리가 피그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알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것은 역시 이제 어도비가 인수를 시도하면서 이제 유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도비가 한번 인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제시했던 게 200억 달러예요. 그래서 상장할 때 그 정도까지는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시장에서는 어도비가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진입한 건데 어도비에서 인수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강력하다. 이렇게 좀 이게 평가를 받으면서 유명해졌죠. 맞아요.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약간의 반독점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좀 있지 않았나요? 그때 인수할 때요. 인수하려고 인수하려고 할 때,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재미있는 게 예. 200억 달러를 인수 거의 확정까지 갔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계약금이 10억 달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독점 이런 것 때문에 무산됐어요. 맞아요. 무산됐어요. 그래서 피그마가 10억 달러를 어도비한테 받았어요. 10억 달러면 아. 1조가 넘어가요. 아, 그 돈을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 보유량도 또 증가한 효과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계약 파기가 이제 오도비 쪽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약간의 받았습니다. 페널티로 이제 어떤 그거를 지급을 한 지급을 거죠. 한 그래서 거네요. 그게 또 수지 맞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피그마라는 회사는 이제 그 협업하는 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뭐 코오퍼레이션이 있을 수 있고 콜라보레이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둘의 차이를 중에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코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협업이잖아요. 요거는 어디까지나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예. 뭐 이제 우리 둘이 한 명 한 명 각자 일을 하고 클라우드에 올리고 합쳐가지고 결과물 내놓으면 그게 콜라보레이션이죠. 아니, 그 코오퍼레이션이죠. 근데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를 이용해서는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웹상에서. 그게 이제 가장 특징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어도비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에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접속할 수 있다라는 큰 인터넷만 되면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근데 특징으로. 제가 이제 네. 그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피그마라는 이 기업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뭔가 압도적으로 이게 우위를 점하고 있거나 네네. 아니면 다른 경쟁사 대비 뭐 정말 다른 경쟁사는 약간 구식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 피그마라는 기업은 너무나도 이 최근에 어떤 그 트렌드를 따라가서 뭐 선두 기업이거나 뭐 이러한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나 이게 좀 궁금한데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뭐 경쟁사에 비해서 좀 앞서가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거고 어도비도 인수하려고 했던 거고 그쵸. 뭐 그런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성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예를 들면 저희가 사실 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희가 그 업종에 종사하는 건 아니지만 예, 예. 이제 설명에 따르면 그래요. 이제 스케치 앱이라든지 이런 과거에 기존의 어떤 그 앱들을 사용을 하면 UI나 UX를 디자인을 할 때 이제 디자인하는 작업 그리고 그거를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타이핑하는 그 작업 자체를 다른 앱에서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디자인 시스템 올리고 그러니까 몇 번의 앱을 겹쳐가지고 끝에 최종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피그마는 그거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 협업인데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이제
운도 저는 좀 따랐다고 보는데 2013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고요. 예. 한 4년 정도는 별다른 성과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이후에 2016년, 17년 해가지고 이제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예. 팬데믹 때문에 좀 도움을 받은 것도 저는 있다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 쓰잖아요. 그게 저희한테 익숙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한글이나 다른 뭐 어떤 뭐 소프트웨어로 바꾸라고 하면 아 굳이 큰 차이가 없는데 바꿀 필요성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보니까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아 기존에 쓰던 것들 막상 불편해도요. 익숙해지면 사람 계속 그거 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걸 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게 좋다라고 하는데 아, 난 이게 익숙한데 뭐 안 좋은 후진 방법이라도.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사실 소비자가 한번 들어오면 락인을 하기 위해서 이 본인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해 놓잖아요. 그쵸. 다른 데 못 나가게끔 하려고.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네. 팬데믹 때 재택근무가 확산됐잖아요. 어. 그러면서 협업 툴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피그마를 사용하게 된 게 이제 좀 반강제가 있는 거죠. 아, 그 니즈가 많이 네, 생기게 그러다 되고. 보니까 디자이너분들도 그걸 써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너무 괜찮네. 편하고 괜찮다. 어. 그래서 이제 락인이 되는 효과가 팬데믹 이후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UI 디자인 쪽에서 사용 1위를 기록을 해요. 아, 1위를 기록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 뭐 어도비의 눈에도 띄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그러니까 사용자를 확보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싫어하는데 그거를 팬데믹이라는 이제 어떤 그걸로 허들을 넘어서 가지고 예. 사용자 확보하고 나서 지금 고정된 효과가 있다라고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실적도 사실 되게 좋아요. 보면은 2024년도에 매출이 48% 정도 증가해서 1조 400억 달러가 나왔고요. 25년 1분기에도 3,170억 원인데 요것도 이제 그 46% 정도 증가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91%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예. 그리고 그거 지금 현금도 장표가 있을까요? 그 지금 실적 발표. 요거는 이제 예. 그 어제 상장을 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나오지 않아서? 네, 제가 예. 요거는 검색을 해온 거고 예. 현금이 6,4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부채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채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고객 같은 경우에도 10만 달러 매년 1억 4천 넘게 지불하는 고객이 1,000 고객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제 예.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놓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저희가 이제 잘 이쪽 업계에 종사하지 않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어제 사람이나 이런 데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디자이너 공고를 낼 때 피그마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 공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자리를 많이 잡은 기업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어제 상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캐시우드의 이제 ARKW 이 ETF에서 어제 또 6만 주를 매수를 어제요?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오르고 있는 와중에도 매수를 했다. 예. 이분이 올리셨네요, 어제 주가를. 6만 주가 뭐 막 그렇게 그렇게 엄청난 큰건 아니니까. 건 아니었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그렇게 많이 오르는 와중에 매수했다라는 것이 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러한 어마어마한 성장주들, 네. 뭐 정말 파괴적 혁신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들의 캐시우드 누님이 늘 또 계신다. 자, 어제도 6만 주를 샀다. 저 이것도 재미나네요. 네. 예. 또 뭐 지금 최근에 지금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뭐 250%씩 상승하고 네. 있는데 이게 뭐 과거 뭐 서클이나 뭐 정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막 이제 나오게 되면서 많은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IPO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근데 피그마라는 기업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앞으로 향후? 피그마라는 기업 이 자체가 이제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것들 좀 보면은 예. 이제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는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많을 정도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장 내에서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는 맞고요. 예. 좋은 회사도 맞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장이 요새 IPO가 코오이브도 그랬었고 아까 말씀하신 서클도 그렇고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예. 이게 다 이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고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어서 그런 건데 맞아요. 지금 뭐 어제부터 해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죠. 예,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8월, 9월이 조금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장 끝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내놨던 것 중에
굉장히 좀 이상한 것들이 많죠. 뭐 캐나다에 35% 관세 부과라든지 멕시코도 90일 유예를 하면서 조금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일본이나 한국, 뭐 유럽이랑 맺어놓은 관세 협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밀어붙이는 것들이 좀 많아요. 한국이 특히 지금 뭐 쌀이나 소고기 우리 개방 얘기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밀어붙였잖아요. 요게 이제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LNG 수입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LNG 그 천연가스를 액화시킬 수 있는 그 시설 자체가 미국에는 부족해요.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유럽도 파이프라인으로 PNG만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예. LNG를 받아가지고 기화시킬 수 있는 시설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EU에서 지금 7,500억 달러 얘기했잖아요. 요거를 실질적으로 수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알 텐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화자찬하는 것 자체가 뭐 지지율이나 본인의 지지자들한테 당연히 어필하는 것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관세 협정이 뭐 멕시코도 다 끝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캐나다도 지금 질질 끌고 있고 멕시코도 길어진 상황에서는 그거에 대한 우려가 이제 시장에 좀 존재할 수 있죠. 오히려 이제 관세나 여러 가지 이런 뭐 일정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한 것들이 오히려 시장을 좀 더 끌어내릴 수 있을 요인이 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IPO 시장 자체가 지금까지 좀 타올랐지만 앞으로 상황이 이제 IPO 기업들이나 뭐 이런 피그마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일부 큰 조정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그럴 있다. 가능성도 뭐 알겠습니다. 배제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준비한 기업이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메타. 네. 지금 먼저 가장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네. 이 기업 내가 무조건 좀 오늘 얘기해야 되겠다. 먼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코인베이스. 저희가 메타는 지난주에 얘기하기도 했고 예, 메타는 예, 실적이 맞아요. 좋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코인베이스 실적 한번 탈탈 털어주시죠. 코인베이스가 이제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뭐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40% 전년 동기 대비 했고요. 예. 구독 서비스도 한 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그게 이제 좀 영향을 준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5월에 내부자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요게 한 3억 7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예. 요거는 다음 분기부터는 발생 안 할 거고요. 지금 코인베이스가 요번에 보면은 총 가용 자산이 한 16조 8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요게 현금이 12조 9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암호화폐의 공정 시가가 지금 2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담보 잡은 거 있잖아요. 고객들이 뭐 이제 담보 잡은 게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총 16조에 상당하는 굉장히 많은 이제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2분기에도 비트코인을 한 2,509개 정도 매입을 했어요. 2,509개를 매입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동안에만. 매입했죠. 네, 그래서 현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예. 코인베이스에서는 우리는 뭐 스테이터치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코인 회사,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그런 회사로는 뭐 가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비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비축 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 좀 가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큰 그림에서는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어떤 그런 정책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예. 그리고 거래소를 떠나서 이제 종합 금융 플랫폼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거래 수수료가 지금 60.73%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거래 수수료,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리지 매매 수수료만 봤을 때 90% 넘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좀 있습니다. 이제 체질이 조금 변해가고 네. 있네요. 그래서 뭐 구독 서비스라든지 구독 서비스나 이런 거에서 좀 포함이 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수익. 과거에 저희가 이제 그 지니어스 법안 통과됐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코인베이스랑 같이 이제 발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발행한 USDC에서 나오는 이자 있죠, 국채 이자. 그거는 100% 코인베이스가 가져가고요. 코인베이스 외에서 유통되는 USDC에 대한 이자는 60%. 이렇게 이제 나누는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이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수익이 2분기 때 예. 3억 3,200만 달러. 요게 전분기 대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뭐 이제 대출이나 여러 개 이제 원클릭 스테이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정적으로 이 구독 서비스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요 USDC가 그 5월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게 5%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쪽이 기대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니어스 법안이랑 클래리티 법안이랑 다른 것 통과되고 나서 이제 시작 단계다. 근데 만약에 그게 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베이스 내에서 그 USDC에 대한
뭐랄까 수수료 그 이자 수익 자체가 100%고 그 외에는 60%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러한 기업이 지금 코인베이스가 만약에 이런 기업이 없잖아요. 코인베이스 외에는 없다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거의 독점을 하는 그런 구조 아니에요? USDC는 그렇죠. USDC 같은 네, 경우에.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USDC가 USDT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죠. 금액인. 근데 네. USDT는 미국에 완전히 부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뭐 그런 이야기도 좀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그 지니어스 법안에서 이제 규제해둔 내용이 정확히 USDC가 따르고 있는 것이랑 굉장히 이제 그 부합된다. 그래서 USDC를 이제 겨냥한 어떤 법안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 보니까 예. USDC를 더 많이 키워줄 것 같고 예. 코인베이스도 그런 규제들을 굉장히 잘 지키는 이제 거래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조금 많이 거론이 되고 후드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향후에 기대하는 게 세 가지 정도인데 스테이블 코인 쪽 이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서는 발현되기가 좀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 코인 거래 증가인데 요거는 이제 뭐 아무래도 트럼프 정권에서 지니어스 법안 통과시키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코인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요건 좀 먼 미래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매매 수수료는 예. 코인 거래가 변동성이 심해야 나오는 거니까 사실 2분기에 보면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오히려 같아요. 뭔가 매매하기가 더 꺼려지는 그쵸, 그런 만약에 그쵸.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근데 법안도 되게 애매모호하게 좀 통과됐었던 그런 구간도 좀 있었잖아요. 2분기 내에 통과가 됐었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파생 상품 쪽인데 예. 저는 이쪽이 이제 금융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단계의 어떤 중요한 단계인데 지금 요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 사실 실적이 안 좋고 증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미국 주식 토큰화 이 토큰화가 주식 토큰화가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후드에서는 이미 미국 외 국가 몇 개에서 시작하는 데가 있고요. 예. 이 증권 토큰화 버전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주식을 코인베이스에서 토큰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래가 당연히 더 늘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예. 수수료도 싸고 거래 결제일 같은 거 없잖아요. 지금 주식 팔면은 바로 돈 못 맞아요. 보내잖아요. 예. 근데 토큰 증권은 그러니까 바로 증권 바로. 토큰화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야.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예측 시장이라고 있는데 향후 시장에 대해서 베팅하는 건데 요거를 암호화폐로 베팅하는 거예요. 지금 뭐 폴리마켓이나 칼시나 뭐 이런 그쵸. 사이트죠. 뭔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맞아요. 암호화폐로 배팅할 수 있는 그거까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수탁 서비스는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있잖아요. 요거에 이제 전체 자산의 한 80%는 코인베이스에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하네요. 네, 코인베이스가. 그래서 지금 종합 회사로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라 예. 지금 2분기의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와중에 이제 조금 매매 수수료가 아직도 높다 보니까 비중이 거기에서 조금 걸렸다. 예, 그러니까 뭐 많은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뭐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기대감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고 코인베이스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이런 기대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나온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좀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수수료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조금은 뭐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향후 이제 코인베이스가 정말 종합적으로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잠재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향후 또 어떤 흐름을 볼지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박산준 이사님과 너무나도 좀 재미난 우리 피그마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실적 발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그 사이에 또 많은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이슈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재미난 이야기 같이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느덧 8월 1일이 됐습니다. 자, 오늘 8월 1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일부 밸류에이션은 부담도 좀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관세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 금리나 시점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8월이 역사적으로 변동성을 줬던 그러한 달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은 일부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주말을 잘 쉬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를 가지고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